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5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리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녹록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후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나이가 좀 더 먹으면 과거를 회상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거나 아예 못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우리 시대에만 해도 20대 후반 정도로만 되어도 각자 살 길을 찾아 바쁘게 살던 중 결국 대부분이 가장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일찍 가장이 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당시 제 나이는 22살이었고 만난 여자친구는 21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교제를 했지만 매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제 첫 연애이자 첫사랑이었기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매일 만나서 실제로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말다툼을 하며 서로 실망하기도 하면서도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시지 않았던 술도 마시며 그녀를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나 몸이 좀 이상해. 왜 어디가 그냥 몰라. 평소랑은 달라. 평소랑은 어떻게 다른데 불안해 나 임신인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자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뛰어갔고 결국 임신이 맞다는 소리를 듣게 됐네요. 그때의 감정은 뭐랄까, 당황스러움, 갑작스러움, 얼떨떨함, 그리고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어려웠고 군대조차 다녀오지 않은 애송이나 다름없었었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그녀는 울기만 했고 저 또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는데 각자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말이죠. 보면 미래가 달린 일이고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신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마구 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아기를 책임지기로 해요. 서둘러 꽃다발과 반지를 사며 프로포즈를 준비했고 근사하진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행복하게 해주도록 내가 노력할게. 비록 지금은 가진 게 하나 없고 배운 게 없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나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그냥 아기만 잘 지켜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무서워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우선인 걸 우리 함께 있으니까 두려울 필요도 없어. 이미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치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직진해야 했어요. 그때는 무슨 초능력이 생긴 것인지 없던 힘도 나타났고 막노동조차 힘들지 않았어요. 언젠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의문스러웠지만 어차피 이루고 나면 무섭지 않았어요. 또한 가장 큰 난관이었던 그녀의 부모님도 나름 순조롭게 해결했습니다. 저의 강한 의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어쩌겠나, 자네. 진짜, 우리 딸은 평생 책임질 수 있어? 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것만은 잊지 말게. 부모 가슴에 대목을 받고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100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며
단칸방에서 우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 시선에는 그저 사고쳐서 일찌감치 결혼한 젊은 부부로 보일지라도 제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군대를 가야 했고 그때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조금만 고생해주면 나는 너에게 평생 보답할 거니까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군대에서 제대한 후 저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그럴싸한 경력도 학위도 없었던 나는 몸을 써서 일할 수밖에 없었죠. 막노동, 배달, 택배, 물류센터, 트럭 운전 등을 해보지 않은 채로 왔어요. 몇 분 더 벌겠다고 대리운전과 새벽 청소까지 하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집에 가면 우리 딸이 반겨주는 모습에 피로한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당시 아내는 어린 적이지만 손잘내고 육아와 집안일을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다고요. 별 볼 일 없는 놈과 시집와서 단칸방에서 육아를 하게 된 인생이라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해서 아내와 딸을 호강시켜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죠. 우리 딸 아무래도 영재 같아서 당신 닮았으면 똑똑할 거야. 진짜로 아무래도 큰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을 좀 일찍 학원에 보낼까요? 벌써 애가 아직 어려운데 말뿐만 아니라 주변 엄마들 보면 지금부터 과외를 시키더라니까. 영재인 딸 두고. 뒤처질 순 없다고. 그래.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우리 딸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면 내 뼈가 으스러져도 괜찮다고. 딸이 암산을 잘할 때마다 다른 나라 국기를 보고 술술 외울 때마다 나는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첫째 딸과 3살 터울인 둘째 딸을 낳았고 우리는 가족이 되어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작은 방에서부터 2개의 방으로 2개의 방에서 10평 아파트로 거기서 보다 나은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고 증거 없이도 딸 둘을 잘 키웠다. 자칫하면 문장이 길어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키워냈다는 생각에 스스로 상을 주고 싶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부는 검어지고 주름은 늘어났지만 행복했습니다. 저희 딸들에 대한 자랑을 하자면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지만 사교육을 거부하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했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주려 해도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서 안심하게 해주더라고요. 고맙더군요. 딸을 참 잘 키웠죠. 그리고 둘째 딸은 밝고 명랑합니다. 어릴 적에는 생일 파티를 하면 친구들이 반이 넘어와 시끌벅적하게 놀곤 했어요. 학창시절에는 일찌감치 꿈을 찾아 상담 일을 하고 싶다며 하고 싶은 분야를 알아서 공부했고요. 아빠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날 첫째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아빠, 이제 고생 끝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나 때문에 돈 벌느라 고생했잖아. 이제 쉬면서 취미생활 하시라고. 아빠는 그걸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람있고 행복한 지금 내가 알아서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 그리고 의대 합격증을 당신에게 들고 왔다.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며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느껴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첫째 딸을 안고 울었던 그 기억은 잊혀질 리 없다. 그렇게 첫째 딸이 의대에 합격하고 20살이 된 1월 1일 아내와 함께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하며 손을 잡았고 아내도 당신도 수고했어. 여한이 없었지라고 대답했다. 젊은 나이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야 한다.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만 평생 했잖아. 솔직히 당신 없었으면 나는 첫째 키울 용기도 낼 수 없었을 거야. 어때? 이만하면 괜찮은 신랑 아닌가? 괜찮고 말고 이제는 진짜 믿음직스러워. 우리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의 술주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요. 간만에 기분 좋게 술을 마셨더니 한 잔, 2잔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속도를 맞춰가며 같이 마셨어요. 원래 아내의 주사는 취하면 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꽤 마신 것 같길래 먼저 자라고 제안했죠. 당신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요. 먼저 자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의미 없는 주정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내 딸인데 내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아니니까.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내가 할 말이 있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야. 너 뭔가 나에게 미안한 일이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 말하면 난 널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말은 무엇인지 들어봐. 너는 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짓이 뭔지 물어봐. 첫째, 이 씨가 아니라고 아이. 무슨 말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제대로 말해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내는 여태까지 저에게 그런 술주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딸 얘기만 주구장창 반복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영 찝찝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을 꼴딱 새고 말았어요. 다음 날 숙취에 겨우 눈을 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라고요. 아마도 부분적인 건 기억이 났나 봅니다. 여보, 안 잤어? 내가 잠이 오게 생겼어. 당신이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일단 나 물 좀 마시고 얘기부터 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다고 어제 하려던 말 여기서 빠짐없이 얘기해. 안 그럼 내가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망설이던 아내는 긴 한숨을 내뱉더니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솔직히 숨기고 싶었으면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데 어제는 내가 좀 많이 마신 것 같아. 그래, 나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 아무래도 당신이 모르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에게 더 잘했고 죄책감 때문에 더 노력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첫째는 성인이고 둘째도 그 성인이잖아. 솔직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첫째 딸, 당신의 아이가 아닐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아이란 뜻이에요. 나는 그것을 애가 커가면서 알아가고 커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더라. 부정하고 싶더라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이로 착각하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로 당신이 아닌 줄 알았지? 낳고 키울 때까지도 의심했어. 그러나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알게 되었어. 점점 닮아가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놈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 나는 미쳐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당장 말해, 어서. 여보, 일단 나랑 얘기 좀 해.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냅니다. 한수 씨 기억나? 한수라는 놈은 제가 몇 번 이름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시절 다 같이 어울리던 그룹 중 그놈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아내의 첫사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쁜 생활에 빠져 연락이 끊겼고 그들은 제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놈이 제 딸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와 그놈 둘 다와 연애를 했던 거였죠. 한동안 그놈을 만난 후에 당신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당신과 함께 했을 때는 제가 속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루 만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니 그때 우리 많이 다쳤잖아. 헤어지기도 많이 헤어졌잖아.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도 그건 진짜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의 친자식을 20년 넘게 키웠어. 하늘이 노래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어. 그날 저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고 집안을 초토화시켰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잠잠해지자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대화를 하려고 붙잡을 수도 없었죠. 모든 게 드러난 그 순간 아내에게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었어요. 제가 못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같았지만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딸의 잘못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익숙했던 얼굴이 한순간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출장을 핑계로 며칠간 밖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오래된 핸드폰을 찾아 20대 초반 시절 알고 지냈던 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했어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일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요. 결혼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어색한데 그분은 제에 대한 안목을 아주 잘 아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물류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곳 상황은 요즘 좋지 않나요? 아니, 아무튼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축하드려요. 제 소식을 아시는군요. 여러분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겠죠? 근데 당신 와이프는 종종 우리 모임에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신가요? 연락을 다 하고 싶어서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몰라서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한수 씨와 당신의 와이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다며 벙어리처럼 말 못하겠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오늘 뛰었습니다. 내 첫째 딸이 그 자식 딸이라는데 넌 뭐 알고 있는 거 없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너를 찾아왔어. 내가 왜 너를 붙잡고 물어야 되냐? 너는 한수라는 놈이랑도 친구니까 뭔가 알 거 없지 않니? 아, 진짜. 내가 남의 부부 사이에 끼는 것 같아서 난감하긴 한데 나도 가끔 내가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었어. 너무 당당하게 만나고 다니길래 지금도 만나고 다니는 거야? 몰랐었구나. 언제부터 한수 그놈이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 걔도 결혼 생활할 때는 연락 좀. 이혼 후에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주더라고 하는데 눈이 맞는다든가 같이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해. 아마 꽤 오랫동안이나 지난 듯한데 다들 분위기가 쉬쉬한 것 같더라. 사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실에 저는 분노가 치솟았다. 저는 화가 나서 손까지 떠니까 친구라 하는 녀석은 제 눈치를 보더니 이와 같은 말을 해봤어. 상심이 크겠지만 우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소송을 하든 재산을 지키든 할 수 있거니와. 아무튼 힘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지난 20년 동안 세월이 모두 부정했다고 생각되는 되었는데 그때는 치가 진짜 떨리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불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두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서로 만난 거겠지만 이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소송을 하든 뭐든 돈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도 제 지난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만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루라도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부탁했었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미안하지 않다고 해도 날 사랑했어. 그저 사랑했지? 의리를 지켜주는 동반자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잖아. 난 당신과 함께 부대 끼고 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놈 만나고 있다며 이미 들었잖아. 한수 씨 친구 만났다며 왜 이렇게 뻔뻔해? 이제는 맞불 작전으로 나올 거야.
뻔뻔한 게 아니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말도 없고 어찌됐든 당신 눈에는 내가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일 거야.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낼만 하고 하지만 나도 내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해주면 좋겠어. 나에게 진실되게 사과라도 하라고, 미안하다고. 해짠타 내가 무릎을 굽히고 빌어도 해줄까 만약 원한다면 됐고 이혼하자. 네 그러자 첫째 딸은 내가 데려갈 테니 내가 기르고 먹이며 20살까지 키워왔어. 내 딸이니까. 친자가 아닌 딸을 키우고 싶어서 당신은 첫째 딸을 의대에 가자마자 식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데려가서 키울 의도로 내가 그 모습을 못 볼 거야. 당신 딸 아니니 둘째는 내가 키울 수 없어. 다 기를 딸만 데려가겠다. 그대로 되겠지.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법대로 해.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런 짓은 안 될 거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거야? 그래요. 당신이 첫째 딸을 잘 키운 건 나잖아. 홀랑 데려다가 호의호식하며 첫사랑 그 놈하고 잘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 나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물어봐도 되는 거야? 보상을 원하면 진작에 말해야 했어. 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놈이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건지 나도 궁금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0년 넘게 함께하며 단칼에 끊어내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냥 천천히 정리하면서 내가 느낀 배신감을 생각하진 않았어. 너와 천천히 곱씹으며 작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여보, 과거에 고생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이제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 영혼도 없이 텅 빈 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싶어.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좀 찾고 싶은가요? 나의 인생은 당신과 딸 둘이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찾으라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유난히 생김새가 나와는 달랐던 첫째 딸, 그 아이가 아내를 더 닮아서 다른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아이를 낳았는데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 걱정부터 합니까? 이런 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유독 눈치가 빠른 첫째 딸은 우리 부부의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것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아빠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분명 엄마가 눈치 없이 아빠에게 상처를 줬을 테니 나는 무조건 아빠 편이다.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첫째 딸은 결국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몇 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실 그때는 영원히 몰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행복했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연 후로는 제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달려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생이라면 무심코 그만둬도 괜찮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남겨놓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이젠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나를 놓아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나와 딸에게 연락하지 말아주길.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작을 막았던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소송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륜의 진실을 마주할 때마다 진짜 고충스러웠지만 가장 참답기엔 우리 연재, 하지만 구조가 이상합니다.